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한국을 포섭하라. 새벽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파격 조건을 들고 서울에 날아간 미국. 하지만 한국의 답변에 미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럽도 거절하고 미국도 거절한 한국. 분노한 백악관이 관세 카드를 꺼내려 한 그 순간 펜타곤에서 긴급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태평양 함대가 멈춥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새벽 5시 47분. 아직 워싱턴의 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던 시각이었죠. 긴급 소집 코드가 떨어진 건 불과 23분 전이었습니다. NSC 핵심 인사 7명이 급하게 모였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커피 잔조차 놓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커피를 챙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경제안보 부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국무부 경제차관보를 거쳐 USTR 수석협상관으로 8년을 보냈고 지금까지 총 31년을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분야에서 살아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판을 설계하고 동맹국들을 그 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미국이 자리를 만들면 나머지 나라들은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틀렸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그날 새벽 상황실 스크린에 뜬 것은 유럽발 긴급 보고서였습니다. 나토 경제안보 태스크포스가 발족됐고 유럽이 이른바 경제 나토라는 새로운 구상을 공식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 전쟁 시대에 대비한 집단 방어 체계. 한 나라가 경제적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가 함께 대응하는 구조였죠. 문제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이 구상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한국뿐이었고 유럽은 한국 없이는 이 구상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동안 상황실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깬 것은 저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던 리처드 콜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NSC 인태전략 선임보좌관, 62세. 미 국방부와 CIA를 거친 강경파 중의 강경파였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펼치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끌어가겠다고?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조소는 숨길 수 없었죠. 한국이 뭔데?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지키고 있는 나라야. 우리 안보 우산이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틸 나라가 유럽이랑 손을 잡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상황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저를 포함해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긴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경제 나토 참여를 공식 제안했는데 한국이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절이라고? 리처드의 눈이 처음으로 보고서를 향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유럽을 거절해? 그 말에는 분노와 경멸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한 가지 더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아챘죠. 불안이었습니다. 안보보좌관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거절한 이유가 뭔지는 아직 파악 안 됐나? 실무진이 답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 측이 제안을 검토한 뒤 현재로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럽이 부족해서 거절한 거겠지. 한국은 결국 미국 쪽으로 와야 하는 나라야.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주면 감사하며 앉을 거야. 그 순간 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서울에 가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보보좌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한국을 유럽에 뺏기기 전에 우리 쪽으로 확실히 묶어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핵심 파트너 자리를 제안해. 그 정도면 한국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거야. 리처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적거리면 관세 카드가 있다는 것도 넌지시 알려줘. 우리한테 수출 의존도가 얼마인데 관세 30% 때리면 한국 경제 3개월이면 흔들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어.
미국이 자리를 만들어주면 고맙다고 안 된 나라야. 예나 지금이나. 저는 그 말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안보적으로도 주한미군이라는 구조 안에 묶여있는 나라. 선택의 폭이 좁은 나라. 31년간 그렇게 분석해왔고 그 분석이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이틀 동안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국무부 분석 보고서, USTR의 무역 데이터, 국방부의 한반도 평가 자료, 모두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수백 번 넘게 다뤄왔으니까요. 보고서들이 그리는 한국의 초상화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주한미군이라는 안보 축, 중국과의 공급망 연결.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기댈 수 없는 복잡한 처지. 한마디로 선택지가 제한된 나라. 리처드와의 마지막 사전회의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핵심 파트너 자리는 일본에 줄 수도 있는 거야. 한국이 이걸 놓치면 일본이 가져간다는 걸 확실히 알려줘. 한국은 일본한테 뺏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 애들이 혹시 시간을 끌려고 하면 관세 이야기를 꺼내. 한국산 반도체의 25%, 자동차의 30%. 이 숫자만 들으면 바로 계산기 두드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전략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1년간 통해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미국이 자리를 만들고 조건을 설계하면 나머지는 따라왔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호주도 그랬죠. 한국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논리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핵심 파트너 자리의 이점, 공급망 우선 접근권, 관세 감면 메커니즘, 기술 협력 채널, 모든 것이 한국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 저는 그 확신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무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 31년간 미국의 경제 안보 전략을 설계하면서 저는 하나의 전제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자리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은 앉는다. 그 자리가 싫어도 더 나쁜 대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더 나쁜 대안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만약 미국이 만든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다면? 저는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3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이 제 오만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서울까지 비행시간은 14시간이었습니다. 그 14시간 동안 저는 한국을 설득할 시나리오를 3가지나 준비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 중립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에서조차 한국의 거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수락할 것이라고 계산했죠. 아버지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잭 브레너는 주한미군 출신이었습니다. 50여 년 전 한국에서 2년을 복무했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클, 그때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도로도 제대로 없었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는 막사에서 지냈지. 우리가 안 지켜줬으면 그 나라는 사라졌을 거야. 아버지의 그 기억이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본 이미지였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미국 없이는 서지 못하는 나라. 그 이미지가 50년째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창밖으로 보인 것은 아버지가 말한 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풍경으로만 봤습니다. 의미로 읽지 못했죠.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사관에서 의전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실무관 2명만 서 있었습니다. 의전 차량도 없었고 호텔까지는 일반 관용차로 이동했습니다. 회담 장소도 의외였습니다. 외교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저는 그 차이를 당시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은 이미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한국이 이 회담을 외교 행사가 아니라 실무 검토의 자리로 보고 있다는 첫 번째 표시였죠. 회의실은 깔끔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세종시의 정부청사 단지가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기본 자료만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측 인원은 저를 포함해 4명. 한국 측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실무관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실장님이 잠시 늦으십니다. 곧 오실 겁니다. 15분이 되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혁 통상전략실장이 들어왔습니다. 51세. 통상 분야에서 22년을 보낸 인물이라는 사전 자료를 읽었습니다만 실물은 자료 속 이미지와 사뭇 달랐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체격이 좋지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눈이었습니다. 표정이 거의 없었지만 눈동자만은 또렷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측 인원 4명을 한 번씩 훑었고 테이블 위 자료 배치를 확인했으며 창문 쪽 조명 상태까지 시선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악수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인사말은 한마디였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환대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커피를 권하지도 않았고 날씨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대를 탐색하는 관료 특유의 태도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인텔 경제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구상, 핵심 파트너 자리의 의미, 공급망 우선 접근권, 관세 감면 메커니즘, 기술 협력 플랫폼, 미국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 보장. 18분짜리 설명이었고 저는 체계적이었으며 자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핵심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닙니다. 미국이 설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 나라에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긍정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서진혁 실장은 제가 건넨 문서를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당 약 40초, 총 12페이지, 8분가량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동의도 없었고 의문도 없었고 감탄도 없었습니다. 문서를 덮은 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정확히 1초만 지속됐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4글자가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검토라는 단어. 저는 31년간 수십 개 나라와 협상하면서 그 단어의 진짜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거절의 가장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충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이 기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같은 자리를 원하고 있고 핵심 파트너 지위는 한 나라에만 주어집니다. 한국이 망설이는 사이 일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서진혁 실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저는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박자 쉬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일본 카드를 꺼내면 한국이 반응할 것이라는 것은 워싱턴의 기본 전략이었죠. 그런데 그가 일본 이야기를 일축한 겁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접근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관세 이야기십니까? 서진혁 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제 의도를 정확히 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관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부보좌관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미국의 주권적 결정이니까요. 한 박자 멈췄습니다. 다만 관세를 부과하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계산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2도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안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결과는 공식 채널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지 정확히 34분 만이었습니다. 악수는 들어올 때보다 더 짧았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나갔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서울 구경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문이 닫힌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대사관 경제참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절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절이라고 단정하기엔 서진혁 실장의 태도가 너무 차분했고 수락이라고 보기엔 대화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안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이 자리가 당연하다는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무언가를 요청하러 온 것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워싱턴에 첫 보고를 보냈습니다. 한국 측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리처드에게 거절이라는 단어를 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럽의 경제 나토도 거절하고 미국의 인태 프레임워크 핵심 파트너 자리도 사실상 거절한 나라. 세계 양대 경제 블록이 손을 내밀었는데 둘 다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31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워싱턴과의 시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진혁 실장이 마지막에 던진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계산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이 타격을 받는 것이지. 미국이 타격을 받는 구조는 아니라고 31년간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경고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답을 모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긴급 보고가 날아왔습니다. NSC 유럽 담당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독일 총리실이 한국에 경제 나토 참여를 직접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상세 보고였습니다. 독일 측 산업전략 특별자문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조건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현재로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같은 문장으로 거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가 독일과 별도로 한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제궁 경제안보 수석이 비공식 채널로 한국 측과 접촉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독일이 거절당하자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한국을 끌어오려 한다는 뜻이었죠. 유럽 내부에서 한국을 두고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이 거절당하고 유럽의 자존심 프랑스가 뒷문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하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이유가 뭐지? 저는 그때까지도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과 방산과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를 체감하지 못했죠.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고서 하단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NSC 유럽 팀장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참고 일본은 경제 나토 참여를 즉시 수락했습니다. 별도의 협상 과정 없이 첫 회의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측은 일본의 참여를 공식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정만이 유일한 변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즉시 수락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거절했는데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아시아 제조업 강국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그날 오후 한국 측에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서진혁 실장 측에서 의외로 빠르게 수락 회신이 왔습니다. 장소는 세종시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공식 석상에 긴장감은 없었고 배석자도 양쪽 각 한 명씩만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유럽도 거절하고 우리도 거절하는 겁니까? 서진혁 실장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절과 불필요의 차이.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회담 이후 처음 보는 표정 변화였습니다. 그걸 왜 저희가 먼저 말합니까?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하다는 메시지. 그렇다면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도 유럽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진혁 실장에게 한국의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저를 현장으로 데려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설득하러 온 사람이 설득당하는 과정. 그 설계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남해안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혁 실장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지방 풍경이 펼쳐졌고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자 산과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죠. 3시간 정도 달린 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거대한 구조물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크레인이 먼저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 여러 대가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건조 중인 선박들의 선체가 보였고 드라이도크의 규모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실감이 났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라이도크 하나의 길이가 490m. 안에 들어가 있는 선박의 크기가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크레인 한 대가 들어 올리고 있던 블록의 무게가 800톤. 그 블록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선체에 안착되는 장면을 저는 입을 벌린 채 바라봤습니다. 소음과 열기와 철의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터졌으며 대형 운반 차량들이 끊임없이 블록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크에서 건조 중인 것은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입니다. 현재 전 세계 LNG선 수주의 약 72%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72%.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세계 LNG선의 4분의 3에 가까운 물량이 한국을 통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를 돌아보던 중 발걸음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도크 한쪽에 별도로 차단된 구역이었습니다. 보안이 한 단계 높았고 출입 시 추가 신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군함 여러 척이 정비 중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선체 옆면에 새겨진 마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전투함. 그것이 한국 조선소 도크에서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한국이 정비합니까? 현장 관계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현재 6척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요청이 계속 늘고 있어서 내년에는 별도 도크를 추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6척.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11척, 이지스함 90척 이상, 핵잠수함 70척 이상. 하지만 그 함정들을 유지하고 정비하는 능력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워싱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해군 조선소의 정비 적체 기간은 평균 14개월. 신규 함정 건조 일정은 예정보다 평균 28개월 지연.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정비 수요의 절반도 자국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진혁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연간 매출은 73조 원입니다.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죠. LNG선, 컨테이너선, 군함, 해양 플랜트. 이 중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은요?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벌크선 같은 범용 선박은 잘 만듭니다. 하지만 LNG선의 핵심인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극저온에서 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은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하고 한국은 그 경험의 축적이 세계에서 가장 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함을 미국이 정비하지 못해서 한국에 맡기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아웃소싱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 한국, 조선소의 일정에 달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비 일정을 늦추거나 우선순위를 바꾸면 태평양 함대의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구조였죠. 저는 그 사실을 그때까지 보고서에서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미국 군사력의 유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현실까지는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소를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리앗 크레인들이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묵직하고 멈출 줄 모르는 존재들. 아버지가 50년 전에 본 한국에는 저런 것이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현장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방위산업 생산시설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절차가 3단계였습니다. 신원 확인, 소지품 검사, 촬영 장비 제출. 저는 미국 정부 관계자 신분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시설 안은 조선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소음 대신 기계들이 정교하게 작동하는 낮은 진동만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깨끗했고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신의 가공부터 포탑 조립, 사격 통제 장치 설치까지 각 공정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설비와 숙련 인력이 밀도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한 대의 자주포가 완성되어 라인 끝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옆 라인에서는 K2 전차의 차체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장갑판이 용접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엔진이 탑재되는 공정에서는 크레인이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인 옆에 정리된 출고, 대기 목록을 우연히 봤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이라크, 11개국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 국가 옆에 수량과 납품 예정일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혁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량 전부 수출입니까? 네. 현재 납품 대기 기간이 34개월입니다. 계약 체결 후 물건을 받기까지 약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라인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34개월이 밀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은 4가지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경쟁국 대비 합리적인 가격,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약속한 납기를 지킨다는 신뢰.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이 4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산 수출국은 세계에서 5나라가 안 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입니다. 저는 그 목록에서 한 가지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미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국 방산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었죠. 미국 무기는 성능은 최고지만 가격이 비싸고 납기가 느리며 의회 승인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그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방산 시설을 나온 뒤 차 안에서 서진혁 실장이 반도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시설 방문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보안 등급이 다른 차원이라 외국 정부 관계자라 해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 안에서 꺼내놓은 숫자들은 시설을 직접 보는 것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전 세계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약 60%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60%. 저는 그 숫자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연결되는지를 들었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혁 실장이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한국산입니다. 이지스함의 SPY-6웨이더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속 처리 반도체. 한국산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유도 장치에 탑재되는 칩. 한국산입니다.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의 영상 처리 모듈. 한국산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부보좌관님. 미국의 핵심 무기 체계 중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F-35 생산 라인은 47일 안에 멈춥니다. 패트리어트 유도 장치 재고는 58일분입니다.
이지스함 레이더 모듈의 대체 조달 경로를 확보하는데 최소 14개월이 걸립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47일, 58일, 14개월. 이것은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겠다고? 한국 반도체가 멈추면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멈추는 겁니다. 리처드 콜번이 관세 30%를 외치던 그 자신만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 숫자를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서진혁 실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배터리도 말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약 26%입니다. 하지만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쓰는 배터리로 좁히면 한국의 비중은 훨씬 올라갑니다. 거기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상당수가 한국 기업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과 초고압 전선, 전 세계 해저 통신 케이블과 전력 송전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전선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가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전선, 5개의 산업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세계의 핵심 지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 산업과 군사 시스템을 관통했고, 조선은 해양 물류와 해군력을 지탱했으며, 방산은 안보 구조에 직결됐고, 배터리와 전선은 에너지 전환의 동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나라가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한국을 분석할 때 늘 이렇게 썼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미국 의존 구조, 안보적으로 취약한 중견국.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분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저녁 리처드 콜번과의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치자 리처드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약간의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죠. 진전이 있어? 저는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본 것, 방산시설에서 확인한 것, 반도체 공급망의 구조. 객관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리처드는 처음 몇 분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내심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한국이 수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락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국은 우리 제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가 커피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 없다고? 우리가 주한미군 28,000명을 먹여 살리면서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수출해서 돈 버는 나라가 미국이 필요 없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이클, 들어. 이제 점잖게 할 시간은 끝났어. 관세 카드를 꺼내. 한국산 반도체 25%, 자동차 30%, 배터리 20%. 이 숫자를 한국 측에 전달해.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리처드, 현장을 직접 봤는데 관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마이클, 31년 경력에 겁먹은 적 있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보복 관세. 그래봐야 우리한테 피해가 얼마나 되겠어. 한국은 우리 없이 못 살아. 우리는 한국 없이도 돌아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처드의 전화가 아니라 제 보안회선이었습니다. 화상회의 중에 보안회선이 울린다는 것은 긴급 상황을 뜻했습니다. 잠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잠시 보류하고 보안회선을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펜타곤 국방차관보실의 목소리였습니다. 브레넌 부보좌관님, NSC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상대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 조치가 실행될 경우
국방부는 공식 반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제출할 것입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방부가 NSC의 경제 정책에 공식 반대를 제출한다는 것은 워싱턴 권력 구조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국방부와 NSC가 충돌한다는 의미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물었고 상대편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 중인 미 해군 함정은 이지스 구축함 4척, 상륙함 2척, 총 6척입니다. 이 정비가 중단되면 태평양 함대의 전개 계획에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항목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진행 중인 포탄 납품 계약은 155mm 포탄 8만 발, 항공탄 3만 2천 발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 동맹국 비축령 보충을 위한 핵심 물량입니다. 세 번째, 한국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경우 F-35 생산 라인은 47일 내에 정지합니다. 패트리어트 유도 장치 재고는 58일분이며 대체 조달 경로 확보에 최소 14개월이 소요됩니다. 네 번째, 이지스함 SPY-6 레이더 모듈의 핵심 메모리 칩은 현재 한국에서만 양산 가능합니다.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는데 최소 18개월이 필요합니다. 상대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경제 압박을 가하면 한국이 타격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태평양 함대 작전, 유럽 동맹 지원, 핵심 무기 체계 생산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국방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로 돌아오자 리처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무슨 전화야? 저는 펜타곤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화면 너머의 리처드 얼굴이 한 글자 한 글자 듣는 동안 변해갔습니다. 자신만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짜증이 사라졌습니다. 조소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리처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때리면 우리가 더 아프다는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알고 있어? 저는 서진혁 실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질문의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이 다른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꺼내지 마. 다른 방법을 찾아. 그것이 리처드 콜번이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물러선 것은 전술이었지, 인정은 아니었죠. 진짜 인정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관세 카드가 사라진 뒤 저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핵심 파트너 자리를 제안했지만 한국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세 압박을 시도하려 했지만 펜타곤이 막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카드는 없었고 브뤼셀과 워싱턴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세계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중동에서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부총재가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380억 달러 규모의 통합 패키지를 들고 왔다는 보고였습니다. 방산 장비 공동 생산, 방공 시스템 기술 이전, 스마트 시티 건설, 원전 사업 협력.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380억 달러, 한화로 약 55조 원. 저는 그 규모에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사우디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중동 국부펀드가 투자할 때는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주도권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먼저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유로 세계를 움직이던 나라가 한국의 기술 앞에서 조건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국방차관보가 서울에 직접 왔습니다. 차기 잠수함 사업의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한국을 공식 지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잠수함 제안을 모두 검토한 뒤에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죠. 그 나라가 미국 방산이 아니라 한국 방산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한국 방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방산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세 번째 소식은 유럽이었습니다. 나토 경제안보 태스크포스 내부에서 한국 맞춤형 참여 구조를 새로 설계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경제 나토 틀을 한국에 맞춰 수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 틀을 바꿔서라도 한국을 끌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총리실에서 두 번째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고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대폭 수정해서 한국의 독자적 위치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아예 한국과 별도의 양자 경제안보 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한국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경쟁하는 구도가 본격화된 겁니다. 네 번째 소식은 미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검토 수위를 조용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실무 채널을 통해 확인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국방부의 메시지가 여러 경로로 전달됐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태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이 모든 보고서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우디, 380억 달러, 캐나다, 잠수함 사업, 독일, 두 번째 접촉, 프랑스, 별도 양자 협정, 미국, 관세 수위 하향. 한국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에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어떤 제안도 수락하지 않았으며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낮추고 유럽이 틀을 바꾸고 중동이 조건을 물어보고 캐나다가 직접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모든 나라가 한국을 향해 자기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GDP가 세계 1위가 아니고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 아니며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대체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를 한국 없이 만들 수 없고 첨단 선박을 한국 없이 건조할 수 없으며 방산 수요를 한국 없이 채울 수 없고 배터리와 전선을 한국 없이 조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한편에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편에게 필요한 나라. 그 위치가 한국을 세계의 중심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진혁 실장에게 마지막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수락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뭡니까? 모든 나라가 한국을 원하는데 한국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된 것입니까? 서진혁 실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브레넌 부보좌관님, 지금 세계에서 한국을 찾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인도,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우리를 원하는 순간에 왜 우리가 서둘러 하나를 선택합니까? 저는 그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원하는 순간이 한국의 협상력이 가장 높은 순간이었습니다. 선택을 서두르면 다른 쪽과의 관계를 잃고 협상의 우위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선택을 늦추면 각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계속 좋아지죠. 한국은 위기를 압박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읽고 있었습니다. 서진혁 실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줄을 서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모든 줄이 지나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찻집을 나오면서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선명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제가 분석한 보고서 속의 숫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자리에 앉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직접 만들고 세계가 그 자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리처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세는 효과가 없습니다. 조건 제시도 효과가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나라가 아닙니다. 직접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답이 오기까지 11분이 걸렸습니다. 리처드의 답은 짧았습니다. 돌아와.
그 두 글자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빼면 하루도 못 버틸 나라라고 비웃던 그 목소리의 자신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서울에서 보낸 모든 날들을 되짚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한국 따위가 감이라고 외치던 리처드의 목소리. 서진혁 실장의 첫 악수가 얼마나 짧고 건조했는지. 조선소 도크에서 미 해군 함정의 마크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 방산시설의 출고, 대기 목록에 적힌 11개국의 이름들. 펜타곤의 긴급 전화를 받고 손이 떨리던 순간. 그리고 서진혁 실장이 마지막에 남긴 말. 한국은 모든 줄이 지나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에 도달하기까지는 서울에서 보낸 모든 날들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안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조건을 설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커서가 깜박이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1년간 한 번도 쓴 적 없는 종류의 문장이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제 손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전선 등 5대 핵심 산업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한국 없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둘째, 미국의 핵심 무기 체계인 F-35,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소 없이는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일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셋째,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관세 부과 시 미국 군사력 유지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합니다. 넷째, 현재 미국, 유럽, 중동, 캐나다가 동시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은 어느 쪽의 제안도 수락하지 않은 채 모든 쪽의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설계된 전략입니다. 다섯째, 한국을 미국 편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면서 모든 편과 거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권고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한국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 파트너로 재분류하고 한국이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 미국이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정직한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과를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배움을 기록하는 문서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오전 NSC 회의실에서 리처드 콜번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리처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이미 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고서 여러 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읽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리처드는 관세 30%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빼면 하루도 못 버틸 나라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맞아? 저는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리처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31년간 알아온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1분쯤 지났을 때 그가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조소도 없었고 자신만만함도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62세. 미 국방부와 CIA를 거친 강경파. 워싱턴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 저는 처음으로 솔직함을 봤습니다.
리처드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31년이야. 저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31년 동안 이 일을 했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세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나라들과 상대해왔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야. 미국이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상대를 만난 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처드 콜번이 그 말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 대상 목록에서 제외해. 관세 검토도 중단이야.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물어봐. 우리가 뭘 해줘야 하는지. 저는 그 말이 끝나는 것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이라고 말하던 입에서 우리가 뭘 해줘야 하는지를 물어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강경한 사람이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을 물러섰습니다.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하나만 물어볼게. 네. 한국은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자기들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저는 서진혁 실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첫 만남에서의 그 절제된 악수. 관세를 부과하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 현장 방문을 제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 처음부터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야. 그 세 글자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번의 입에서 다른 나라를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31년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NSC 회의실을 나온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공기가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잭 브레넌, 84세, 은퇴한 미 육군 대령, 50여 년 전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2년을 복무한 사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저 마이클이에요. 오, 마이클.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셨던 그 나라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말이냐? 네, 당연하지. 어떻게 있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먼 기억을 더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마이클. 도로도 제대로 없었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는 막사에서 잤지. 마을에 가면 아이들이 초콜릿 달라고 뛰어왔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이 태반이었고 밤이 되면 온 나라가 깜깜했어. 한 박자 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지켜줬으면 그 나라는 사라졌을 거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셨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미국 해군의 군함을 정비하고 있고요. 세계 12개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국이 한국에 제안을 했는데 한국이 거절했어요. 유럽도 거절하고 미국도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아무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했어요.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은 서두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워싱턴의 벤치에 앉아서 84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지켜주셨던 아버지. 그 나라가 지금 세계가 지켜달라고 줄을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셨죠.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기는커녕 세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고 유럽이 필요로 하고 중동이 필요로 하는 나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1년간 저는 국제 경제 질서를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이 판을 짜고 나머지가 따라오는 구조. 그것이 세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며칠이 그 믿음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GDP가 1위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영토가 넓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체될 수 없는 능력을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보유하고 그것을 어느 한 방향에 묶어두지 않으면 세계의 모든 흐름이 자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지켜줬던 나라. 50년 뒤 아들이 설득하러 갔다가 오히려 배워온 나라. 저는 서울에 한국을 관리하러 갔습니다. 미국이 만든 자리에 앉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누구의 자리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직접 만들고 세계가 그 자리를 향해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선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백악관 경제안보 부보좌관이 서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